중국은 지금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면서 위안화를 절상시키면서 제조업은 포기하고 내수 위주로 경제 발전을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여러 가지 제재가 뼈 아프지만 어느 정도 고율 관세는 괜찮아. 성장률 둔화도 괜찮아. 이대로 계속 제조업을 육성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미국을 꺾고 세계 제1의 강국이 될 거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하여 최근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따른 투자 자산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소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 분위기를 체크한다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0일, 11일 이틀간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어떤 회담을 앞두고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협상력을 높이려는 그의 전략이죠. 북한과의 협상을 앞두고도 마치 너네가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물론 김대지도 마찬가지였죠. 지금까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취해왔고 이번 10월 10일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도 비슷한 태도를 꾸준히 취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0일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나는 중국과 부분 합의가 아닌 완전한 무역 합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스몰 딜 따위는 필요 없다. 중국 너네 완전 항복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중국이 지금 당장 완전히 항복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 다들 아시죠? 항복할 거였으면 진작 했겠죠. 또한 10월 7일 중국 신장 지역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처우와 관련하여 위구르 자치지역 인민정부와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등 총 28개 중국 정부 기관 및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또한 바로 다음 날 중국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 인권 탄압과 관련된 중국 관리들의 미국 비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중국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10월 10일 고위급 회담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협상은 한 번만 열리진 않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고위급 회담에 앞서 차관급 회의도 열리고 그 이전에 서면이든 전화든 어느 정도 미리 합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0월 7일부터 미중 차관급 회담은 이미 시작됐고 벌써 끝났습니다. 즉 이번 28개 중국 기업 제재는 미중 차관급 회담에서 협상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별 말이 없는 걸 보면 미중 양국의 회담에서 큰 성과는 없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강화의 약발이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는 미중 고위급 회담까지 끝나면 알게 되겠죠.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과의 부분적인 무역 합의를 수용할 의향이 있느냐의 취재진의 질문에 그것은 우리가 선호하는 게 전혀 아니다. 내가 선호하는 것은 이번 가을까지 빅딜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빅딜을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놈의 빅딜이 뭘까요?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의 농산물 수입 확대,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제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제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 중단, 환율 조작 금지를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중국이 들어줘야 빅딜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미중 고위급 회담도 무산된 것입니다. 중국이 이걸 다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두 나라의 상황을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동상이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같은 침대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중 양국은 겉으로는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만 미국은 빅딜, 중국은 스몰딜을 원하면서 서로 각자의 주장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미국의 주장 중에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등 두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손해는 감수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선을 딱 긋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같은 비핵심 쟁점에서의 양보를 통해 부분적인 무역 합의, 이른바 스몰딜 합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대두 수입을 현재 연간 2천만 톤에서 3천만 톤으로 1,000만 톤 늘리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측의 5가지 요구에 대한 소소한 보답인데요. 중국이 요즘 많이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입장에서 목에 힘이 딱 들어간 상황입니다. 홍콩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협상팀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특별대사 타이틀을 달지 않은 채 회담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류허 부총리에게 그 어떤 권한도 위임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미국 측에 빅딜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발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대표단이 워싱턴에서 1박만 하는 쪽으로 일정을 하루 단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틀로 예정된 협상에서 단 하루만 참여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미중 고위급 회담이 10일에 시작되는데 중국 대표단이 몇 시간 회담을 하고 10일에 바로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이면 심각한 악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10월 7일 이미 미중 차관급 회담이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마도 미중 차관급 회담에서 성과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회담 자체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처럼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잇따르면서 이번 협상을 기점으로 무역 분쟁이 가라앉기는커녕 더 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만약에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당장 미국은 10월 15일부터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종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런 관세 부과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일까요? 당연히 신경을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중국이 더 큰 노력을 하지 않네요. 중국은 지금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요구를 다 받아들이면서 위안화를 절상시키면서 제조업은 포기하고 내수 위주로 경제 발전을 할 것인가? 80년대 말 일본의 경제 버블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당시 일본이 금리 정책만 제대로 썼으면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지는 않았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여러 가지 제재가 뼈 아프지만 어느 정도 고율 관세는 괜찮아, 성장률 둔화도 괜찮아, 이대로 계속 제조업을 육성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미국을 꺾고 세계 제1의 강국이 될 거야.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관건은 중국의 부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부채를 늘려가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부채 상승 속도를 감당할 수 있으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감당할 수 없다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겠죠. 아직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덤비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10월 9일, 9월달 연준 의사록이 공개되었습니다. 금리 인상 혹은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연준 회의가 끝난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연준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죠. 연준 의사록은 그 회의록이라 보시면 됩니다. 회의록만 보면 그 회의 때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준 회의 때 미중 무역 전쟁이 28차례나 언급됐고 연준 위원들은 고율 관세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반복해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연준 위원들은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견고하지만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면 미국 경기는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답이 나왔죠. 연준에서 대놓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협상이 잘 안 되면 금리 또 내려줄게 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민이 계속 될 거라 봅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미중 무역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끌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빅딜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10월 10일 저녁 8시입니다. 워싱턴은 10월 10일 오전 7시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칼자루는 미중 양국에 모두 달려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계속해서 빅딜만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한 발 물러서면서 스몰딜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가. 시진핑 입장에서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과 지식재산권 두 가지만 협상할 것인가 아니면 환율 조작, 보조금 지급, 기술 이전 강제 이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인가. 이때 하나의 뉴스가 발생했습니다. 10일 블룸버그는 미 정부가 이번 주 중국과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환율 협정을 이끌어내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환율 협정이란 게 결국에는 위안화 절상을 의미합니다. 위안화 환율은 1달러당 7위안 아래에서 움직이는 중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그런데 8월 중국에서 7위안 돌파를 용인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바로 환율 조작국에 지정해버렸습니다. 환율 협정이 어떤 식으로 논의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미국과 일본의 플라자 합의처럼 위안화 환율을 2배 절상하라는 식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달러당 7.1 위안의 환율이 1달러당 3.5 위안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제조업은 망합니다. 정말로 환율 문제로 협상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7 위안 아래로 떨어뜨려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 봅니다. 최근 영상에서 미중 무역 협상의 결과를 예측하는 지표로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적인 지표라 초보자분들도 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달러당 위안화 환율입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달러당 위안화 환율의 하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합니다.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국경절 때문에 증시가 잠시 쉬었습니다. 국경절 전과 후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국경절 전에는 위안화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중이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중국이 협상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였는데 이번 주에 위안화 환율이 계속 하락하는 중입니다. 고위급 회담에 근접한 이번 주 환율이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거라 봅니다. 10월 10일 오늘 하루의 환율 변동을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환율 협정이 포함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위안화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환율만 봐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5월 미중 고위급 회담이 결렬됐을 때 위안화 환율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5월 10일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 전 4월 중순부터 환율이 계속 오르는 게 보이시죠? 이때와 지금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표인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미중 무역 전쟁이 심해지면 한국 시장에서 발을 뺐고 완화되면 다시 한국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이때 한국 시장은 주식 시장을 말합니다. 채권 시장은 미중 무역 전쟁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망할 가능성을 거의 제로로 보고 베팅한다는 의미죠. 코스피 수급을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외국인은 1000억 단위로 매일같이 매도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은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만 20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수급만 보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만 보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환율 협정이 관건이라 봅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 위안화 절상만 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협상이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국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기에는 힘들 거라 봅니다. 그래서 향후 추가 협상에서 난항이 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 협상 때 완전히 합의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리기가 힘들어질 거라 봅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3대 투자처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중요해 보입니다. 뭐가 됐든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 봅니다. 물론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면 금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되겠죠. 이번 고위급 회담을 넘어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긴 할 거라 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겠죠. 그 과정에서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고 금값은 반대로 오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게다가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따위는 하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최근 들어 다시 1,500달러 위로 올라왔습니다. 금리를 내려야 금값이 오르는데 금리를 동결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올랐습니다. 신기합니다. 이는 파월 의장이 단기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금값은 순항 중입니다. 만약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스몰딜이 나오면 금값은 박스 하단인 1475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다시 올라올 거라 생각하면서 기다려야겠죠. 지금 구간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했던 19년 4월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조정의 시간이죠. 만약에 이번에 스몰딜이 나오면 조정이 더 깊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여유 있게 대응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부동산처럼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전격 타결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 봅니다. 그분들은 제 영상에 딴지 걸지 마시고 그냥 금을 안 사면 됩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표로 봐서는 스몰딜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거라 봅니다. 만약에 이번에 스몰딜이 나오지 않으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자산이 불어날 것이고 스몰딜이 나올지라도 추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 역시 커지게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